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무비토크 진행을 맡은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일이죠. 전 세계 관객들을 다 기다렸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이 넷플릭스 영화 로기안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보고 오셨죠? 다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만큼 정말 큰 감동과 여운을 남겨주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보시고 굉장히 궁금한 점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벨기에라는 곳에서 막 도착하신 이 영화 로기안의 주역들을 모시고 영화 로기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 송중기 씨, 그리고 최성현 씨, 조한철 씨, 이상희 씨, 그리고 김희진 감독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서 먼저 한번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마이크가 네. 드디어 지난 금요일에 로기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보고 오시기도 하셨을 텐데 송중기 씨부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군요. 네, 큰 관이고 관이고요. 많은 분들이 꽉 채워주셨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작품으로 인사드릴 때마다 이런 자리가 참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로기안에서 기완이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현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로기안에서 마리 역을 맡은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또 이렇게 얘기 같이 나눠주시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또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기안에서 윤성 역을 연기한 배우 조한철입니다. 네, 저 너무 센터인데요? 아, 정신 좀. 그게 중심에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실래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럼 그러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음 편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비된 기회 네. 예, 네, 우리 가족처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안녕하세요. 로기안에서 선주 역할 맡았습니다. 이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희진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로기안 연출한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 시간 내서 와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를 보고 또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라니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소재와 사람들을 다루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굉장히 따뜻한 시선 그리고 위로를 좀 느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기안을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작을 하셨는지요? 원작 소설을 읽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고통에 처한 이제 기완을 다룬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 영화에서 대부분은 고통이지만 살다 보면은 좀 살만한 순간들을 애써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작품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추운 연길에서 이제 울고 있던 기완으로 시작한 영화가 이제 끝날 때는 남국에서 뭔가 이렇게 활짝 웃는 기완으로 끝맺음 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게 됐었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의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은 온도부터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마음도 굉장히 다른 영화로 마무리됐었던 것 같습니다. 송중기 배우님, 네. 이 기환이라는 이 친구는 항상 옷소매 그 면도칼. 면도칼을 이렇게 감아서 맞아요. 다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라도 이 세상과 작별할 의지가 있는 혹은 이런 삶이라는 거 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로기안이라는 이 사람의 사실 90년생으로 나오는데 아주 젊은 어린 이 친구가 겪었어야 됐었던 고통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의지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접근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제 머릿속에 한 그 프레임이 좀 저장돼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뭐였냐면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던 시점이었어요. 준비할 때, 영화 준비할 때. 근데 감히 제가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기완이의 상황들을 감히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상만 하고 있던 찰나에,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의 그 북한말 선생님이신 백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같이 캐릭터를 연구하고 북한말을 공부하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그리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사연들을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께서 본인의 그 상황들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실 때 웃으시면서 그리고 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선생님의 표정이 제 머릿속에 되게 각인이 많이 됐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슬펐거든요. 웃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장면인데 심각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웃으시면서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슬펐어가지고 바로 앞에서 얘기를 들을 때 로기안 연기를 할 때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일부러 막 슬프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황이 다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힘 빼고 해보자라는 생각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지점이라 감히 어떻게 뭐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기환이가 처음 엄마와 함께 그 국수 다발을 이렇게 먹을 때 그 얼굴이나 그 마지막 어떤 순간들이나 이 친구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했다는 느낌을 맞아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면도칼도 그 저희 선생님께서 실제 항상 지니고 다니셨다고 하면서 설정이 추가가 된 건데 그러면서 많이 거기서 얻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라는 최성 배우님, 마리라는 이 인물은 전직 사격 선수예요. 뭐 지금은 그 재능을 굉장히 어두운 곳에 쓰고 있지만 그 사격하는 장면에서의 카리스마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또 역설적으로 거기 그 사격하는 총에 붙어 있는 이 액세서리, 뭐랄까 붙여져 있는 스티커 같은 것들은 그 과거의 마리가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또 조금 상상하게 하는 느낌도 좀 있기도 했었었고요. 이 사격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 인물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마리가 어쨌든 사격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마리도 기환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방인의 어떤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왔을 것 같아요. 먼 땅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 가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차별과 어떤 외로움이 항상 따라다녔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형제가 없기 때문에 마리는 또 어쨌든 뭔가 하나에 있는 자식으로서 좀이라도 책임감도 되게 강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마음들을 사격을 하면서 많이 기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런 결과로 국가대표까지 어쨌든 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불어도 해야 되고 사격도 해야 되긴 했지만 불어보다는 확실히 사격을 할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제가 잘 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폼이 얼마나 좀 숙련돼 보이느냐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또 하면서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격에 이제 그 총이 붙어있던 그 스티커랑 사실 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빨간 실이. 이제 엄마랑
어떤 연결고리, 이렇게 엄마가 이제 아프실 때 엄마의 이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실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계속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총에 붙고 경기를 하는 것처럼 엄마에 대한 어떤 큰 슬픔, 엄마를 잃었던,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죄책감이 기왕과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가장 큰 마리를 묶어두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서 그것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마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총이라는 거에 마리의 과거가 다 그대로 담겨 있었던 그런 소품이자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거의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계속 해왔었을 분이잖아요. 이 말이라는 친구가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또 이 캐릭터의 그 말하자면 직업적인 부분을 캐릭터하고도 연결지어서 만들었는지가 또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의 마리는 너무나도 풀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네. 일단 저는 뭐 모든 운동이 다 그렇겠지만 사격을 제가 잠깐이나 맛을 봤을 때 되게 어떤 순간적인 집중력과 되게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이 되게 중요한 운동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마리의 어떤 과거를 떠올리고 과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많이 잡고 살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그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그 땅에서 떨어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 되게 얘도 엄청 애를 쓰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자기를 탁 풀어버렸을 때 더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어쨌든 얘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 그렇게 삶을 대했던 태도 그리고 말이라는 아이의 어떤 본질, 성격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막 나가기 전에 어쨌든 자신을 좀 파괴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는 되게 어쨌든 좀 자신을 좀 잡고 좀 이렇게 자신을 좀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듯이 삶을 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한철 배우님, 이 마리의 아버지 윤성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첫 등장부터가 이미 이 딸에게 너무나도 죄를 진 것 같은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사실 구해주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무리 이제 그 뭔가 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미안함 같은 게 있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딸에게 쩔쩔맬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쩌면 이 윤성의 마음 안에서도 그게 꼭 실질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네. 그 모든 아빠들은 딸한테 좀 쩔쩔매지 않나요? 딸은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딸이 있는데. 아 이거 경험에서 나오신 어떤 네. 누가 이 경험에서 아들도 있고 딸이 있거든요. 네. 아들은 뭐 어떻게 좀 되는데 네. 딸은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너무 어려워요. 딸은 제일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딸이. 형수님은 어떠세요? 네. 아우가 형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만만한데 네. 여기 따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좀 잘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게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내를 보낸 거가 우리 이제 성훈 배우도 마리도 그런 말을 하는데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있었겠죠. 그런 게 죄책감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이제 모든 집이 또 뭐 그런 집들 많이 제 주변에도 요새 많이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는 집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병수발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그런 집에서는 문득 이제 가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또 그렇죠. 싫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너무 크게 또 죄책감으로 있을 거고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걸 아내가 어떤 순간들에는 느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아마 딸한테도 많은 큰 미안함으로 남아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아버지를 위로하는 가장 큰 이야기는 마지막에 마리가 얘기했었던 나도 엄마가 부르는 그 종소리를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서로가 사실은 같은 방식의 고통을 또 받고 있었고 또 같은 방식의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결국에 이해로서 끝날 수 있어서 이 작품이 또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결말을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희 배우님 여기서 어마어마하죠. 또 일단 등장부터 룩부터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사실 저는 그 무슨 이상한 얘기를 저건 한국말인데 한국말 아닌 것 같은 말을 하면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체카이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체카이가 뭐였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우첸카이는 중국 위안화 5,000원이요. 우리 돈으로 한 거의 100만 원? 90몇만 원? 그래서 제가 집에 제 아이를 이제 어머니께서 돌봐주시고 계시잖아요. 생활비도 보내고 뭐 약값도 보내고 하는 그런 그 일부의 내용을 통화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 보면서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희 분장이. 네. 그래서 저 분장이랑 위상해 주셨던 우리 실장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또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그 네. 아름다운 문장을. 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희 로기현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첸카이 그 할 때 네. 생각나는 게 원래 누나가 하신 그 대사들이 대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누나가 이제 저기 혹시 몰라서 음. 감독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누나가 저희가 오프 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다른 장면이 나오고 제 얼굴이 나와도 거기에 입힐 수 있게 누나가 준비해 오셔 왔더라고요. 이렇게 막 통화하는 설정으로 집에 고향에. 그래서 그걸 참 어떻게 보면 그걸 저희는 채워준다고 하는데 네네네. 네, 뭐 누나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정말 그 장면도 채워주었지만 동시에 이 캐릭터를 이후에 나중에 또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미리 이 캐릭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도 또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굉장한 준비를 하셨네요. 네. 사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중국 출신, 조선족 출신, 벨기에에서 정육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이 굉장히 다중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이제 그곳의 생활의 어떤 디테일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상상했을 때 요런 사람일 거야 라고만 할 수 없는 어떤 아주 구체적인 리서치가 좀 필요한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감독님 물론 시나리오에 쓰셨던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배우로서 어떻게 또 이 캐릭터를 좀 만들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전 처음 대본 봤을 때 대본에 그 선주의 그 투박한 대사 안에 선주의 마음들이 너무 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대본을 잘 읽었고 이걸 내가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좀 정육 공장에 이런 데서 좀 억세게 이렇게 그 남자들이 되게 많은 공장이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굳센 사람을 상상했는데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단편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조선족 친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서 그 되게 거친 머릿결이랑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사진 좀 찾아서 그 분장팀에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준기랑 호흡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럼 준기 씨한테 물어봐야죠. 네. 호흡이 잘 맞았다. 저는 누나랑 찍은 게 첫 장면이 우리 밥 먹는 게 처음 호흡한 거죠. 고기 구워 먹는 날. 예, 계속 그 프리 프로덕션 때 대본 맞춰보고 연습한 거 말고는 그게 이제 헝가리에서 딱 처음 호흡 맞춘 거였는데 첫 테이크만에 저도 느꼈었어요.
우리 잘 맞는다. 네. 우리 잘 맞는다. 한철이 형이랑 할 때랑 좀 다르다. 약간 그때 약간 오 이렇게 아까 자리를 바꾸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잘 붙는데. 선배님 어떠셨어요? 저 되게 좋아해요. 몇 작품째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만해야 되는데. 양등님, 이 사실 정육공장에서 기환이 처음에 이제 말 그대로 신고식을 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냉동창고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동무, 여기 사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물론 그냥 이 낯선 땅에 도착한 기환이 동료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골탕을 먹고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설정만으로 그 장면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장면과 그 어떻게 정육공장, 이 기환이 거쳐왔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장면에 모두 녹아져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이 장면은 어떤 방식으로 연출하셨는지. 이 장면을 쓰게 된 것은 되게 현실적인 접근에서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이제 이방인 이민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 가운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런 정육공장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것도 있었는데요. 담고 싶었던 느낌은 되게 비정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기환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는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환이 어쨌든 구조 요청을 했을 때 구원자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선주였으면 그리고 나중에 그 관계가 한번 역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실제로 또 기환 같은 경우가 여기에 벨기에까지 오게 됐던 어떤 힘에는 엄마의 지체가 팔리고 거기에 대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때 생명이었던 것이 돈으로 바뀌어지고 육체가 되고 고기가 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되게 확 저한테는 좀 더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난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줄 서 있는 그냥 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의 무리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순간 그 장면에서 정말 하나의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되게 외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영화 전체 안에서 되게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여기 초록불 누르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초록불 같은 존재가 바로 선주였었어요. 그러네요. 네. 오. 선주한테 있어서 사실 그 동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또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느낌 같은 게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 대사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선주에게 있어서 이 동무라는 말은 어떻게 들렸었던 걸까요, 이상희님? 근데 그 동무라는 말은 조선족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 북한에서 온 사람이 쓰는 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 말 자체가 이 친구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동네 나왔으니까 그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맞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네. 그렇게 이해하고 대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무라는 말이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어 이제 최성우 배우님 같은 경우 불어를 정말 그렇게 거의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여기 살았던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또 유창하게 했어야 됐었고 또 조선족의 말 그리고 이제 90년대 생인 북한에서 온 요즘에 또 북한의 또 어떤 액센트 같은 것들 각각들을 어떻게 또 공부를 하셨는지 아까 뭐 백 선생님 얘기도 좀 하셨지만 어떤 선생님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언어들을 습득하셨는지 새 배우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불어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뭐 불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한 몇 개월 만에 빨리 이걸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되니까 좀 힘들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실제로 프랑스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영화를 전공하신 분이 제 옆에 이제 항상 계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막 많이 없다 보니까 막 기초부터 사실 배우지는 못했고 대사 위주로 많이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 이분이 프랑스어로 잘 번역을 해주신다든지 뭐 제가 뭔가 여기서 대본이 없더라도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그분이 현장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제 옆에 그렇게 많이 소통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분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네. 외국어로 연기를 한다는 건 그냥 연기를 한다는 것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네. 뭐 약간 사실 찍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뭐 한국에서 불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유창하게 들려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가기가 단기간에 가기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부담감이 있었는데 근데 촬영을 할 때는 또 모르겠어요.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자유로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사실 네. 저희가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많이 들었었던 북한의 어떤 사투리랄까 뭐 액센트 같은 것들이 또 요즘에 또 쓰는 말투가 또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그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영화 드라마에 가장 많이 소개된 언어가 함경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선생님께서 로기와는 함경도 스타일의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저는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 지방의 스타일이. 근데 우리 좀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좀 많이 안 써봤던 언어를 해도 괜찮겠어요? 준기 씨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그 자강도라는 곳을 소개해 주시면서 제가 유튜브랑 막 이것저것 북한 영화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해봤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한 게 계속 들겠네요. 맞아요. 네. 막 봤는데 선생님이 왜 자강도라는 곳을 선택을 해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자강도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조금 듣고 나니 저는 조금 도움이 좀 심하게 많이 됐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장도의 사람. 다른 지방보다 우리가 흔히 듣던 그런 북한 말의 그 높낮이가 센 그런 말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더 제 생각보다 차분했었고 대신에 그런 게 좀 달랐죠. 쓰는 단어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참 너 뻔뻔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저희 대사에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옵션이 실제 쓰는 말인데 너 낯짝이 참 돼지비계구나 뭐 이것도 있었고 영화에서는 소가죽으로 갔네. 네. 저희가 돼지를 갈까 소를 갈까 하다가 소가죽으로 갔는데 그런 말투들이 참 투박하니 오히려 감정 전달이 좀 더 직접적으로 돼야 된다고 할까요? 너 뻔뻔하다보다 참 너 낯짝이 진짜 소가죽이다 뭐 되게 투박한 처음에는 그 단어가 어색해서 입에 안 붙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이 자강도 사람들의 그 뭔가 투박한 느낌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저는 선생님 말만 듣고 그냥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 말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고스란히 또 담겨서 네. 확실히 더 효과적으로 저희에게 들렸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아까는 정말 그렇게 거의 5% 들리는 말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낼 만큼 이사희 배우님 네. 선주를 거의 이 정도라면 그냥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요, 저도 선생님 계셨어요. 용희 선생님이라고. 저도 조선족 말 알려주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건 좀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 리딩 하기 전에 각자들 막 연습을 하잖아요. 저도 말 어렵다. 그리고 서현우 배우도 그 중국말 대사가 막 4-5줄 있는 게 있었는데 야 상희야 중국말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헤어지기 열심에서 중국말 이미 또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 했으니까 괜찮지 않아? 아니 괜찮지 않아. 막 이래서 우리 막 내가 더 어렵네, 네가 더 어렵네 하다가 전체 리딩하고 성은 씨 리딩하는 거 보고 다 있다 하고 열심히 하자. 맞아요. 그랬었어요. 알아듣는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아니 성희 씨는 진짜 보통이 아니죠. 너무 어렵겠다. 저거 좀. 우리는 어디 명함을 못 내렸어요. 우리 그다음부터 아무도 불평 안 했어요. 아, 조용히 그냥 열심히 합시다. 네. 아, 이번 또 영화에서 조한철 배우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그 감정의 그 표현들이 굉장히 좀 지난 또 드라마들이나 여러분들 많이 또 익숙하게 보셨던 모습과 굉장히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누른 어떤 역할들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봐볼 수 있었나 하면서 동시에 정말 이게 한번 터지는 순간에는 이렇게 꺽꺽 우는 조한철 배우님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의 감정의 표현에 대한 좀 듣고 싶습니다. 요즘 힘들었어요. 네. 아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약간 코믹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왔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연극하고 그럴 때는 뭐 여러 다른 역할들을 했었지만 오랜만에 좀 정적인 속으로 사귀는 그런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선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될지 되게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하면 이 인물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눌러서 가면 이건 뭘 알겠어 싶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거 눈치를 채겠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선을 어느 정도 수위를 가져가야 될지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마지막 장면은 사실은 여기 먼 길 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 재촬영을 하는 장면이에요. 네. 비밀을 이렇게. 아니 뭐라고 안 돼? 아니에요. 네. 그 재촬영을 하셨던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그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기술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시키면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제가 시키면 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그 부다페스트에서 촬영을 마치고 한참 지났을 거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한 2달이 지났.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바이바이를 한 거죠. 윤성과 그랬는데 재촬영을 하게 됩니다. 윤성을 다시 불러 앉혀야 되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배우한테는 사실 이제 좀 쌓여오다가 부다페스트 쌓여서 매일매일 뭐 아무튼 쌓여가서 했을 때 되게 저는 그 장면이 그때는 이제 자연이 됐던 그랬는데 사실 조금 지나서 찍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근데 이제 약간 막 억지스럽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정서나 감정이 있는데 뭔지 알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때 제 배우 인생의 최대 위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테이크를 갔어요. 근데 원하는 감독님도 조한철한테 원하는 만큼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 걸 제가 알겠고 저도 알겠고 몇 번을 하다가 마지막에 오케이를 하셨는데 만족스럽지 않게 오케이 하신 느낌도 들고 그래서 감독님 왜 이러시는데?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려고 그렇다고 두 분 낮술 한잔 하시죠.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잠깐만 모니터 한 번만 제가 해보겠다고 모니터를 하고 처음으로 사실 이렇게 모든 스태프들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저만 별말 안 하면 퇴근인데 되게 소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촬영할 때 우리 성원이한테 그런 것 성원이가 타협을 잘 못해요. 그걸 보면서 진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고 자기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가 다시 가자는 얘기 못하면 후회. 배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우한테도 너무 그날 없었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말 너무 길게 한다. 근데 정말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겠다고. 아, 그렇게 탄생한 장면이. 근데 있었는데 저 배우들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서러웠어요, 사실. 모든 몇십 명의 분들이 너만 해내면 끝나. 그게 말만 들어도 어깨가 뭉치는 느낌이네요.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 누구도 날 비참하게 할 건 아닌데 정말 막 다 옷 다 밝게 벗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고 근데 오늘 끝장을 못 보면 정말 난 배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네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몇 달의 공백을 이음선 느껴지지 않게 굉장히 잘 또 붙여서 연기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저희도 몰랐어요. 네. 규리진. 네. 그때 마지막 테이크 가기 전에 네. 우리 선주가 네. 저희 촬영 없었는데 놀러 왔어요. 왔어요. 네. 내가 너무 애쓰는 게 안 돼 보였는지 누가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내 느낌 이 손을 확 만져주는데 누구지? 나는 완전 패닉이 와갖고 아무도 쳐다를 못 보이는 거야 스태프들을. 그래서 땅만 보고 있었어. 근데 누가 와서 내 손을 탁 잡으면서 주물러주는데 제가 너무 평소에 사랑하는 후배거든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선주가 배우끼리만 아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때 그런 것도 되게 큰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초록불 이상희 배우님 여기저기 초록불이 되죠. 감독님 저 되게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또 장면 중에 하나가 기숙사 문 앞에서 기환과 마리가 이렇게 서로 몸과 얼굴을 이렇게 거의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까이서 이렇게 숨죽여서 있던 그 장면 되게 약간 천밀밀의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사랑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혹시 그 오마주 좀 바친 연출이셨을까요? 아예 그 천밀밀을 함께 언급해 주셔서 너무 황송한 일이고 근데 천밀밀을 정말 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화여서 아마 쓰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는 것 같고 뭔가 오마주를 바치겠다라는 의도로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기환과 마리가 몸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지금 필요한데 기환이 머물고 있는 공간의 궁색함이나 비루함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 몸짓들이 좀 짠한 구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말씀하셨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좀 느껴지면서 두 사람이 정말 육체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들이 그냥 일부러 붙여놨다는 느낌보다 훨씬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송중기 배우님, 최승원 배우님, 네.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 사랑에 빠졌을까? 서로 각각이 사랑 혹은 아니 관심, 남자로서 여자로서 서로 관심이 시작된 시점은 각각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 대화를 성원 씨하고도 얘기를 많이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각자 느끼는 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대본을 사실 처음 읽었던 건 한 7년 정도 전인데 그때 처음 읽었을 때는 일단 말이 얘기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하지? 그냥 한국 대사관 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보다 보고 이제 프리프로덕션 하면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기환이가 이렇게 혼자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화장실에서 자고 정말 너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얘가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되셨다는,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나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벌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는 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국 대사관 가서 편한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말이었고, 어떤 특정한 시기라기보다 누군가한테 아니야 너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라는 말을 누구한테 계속 듣고 싶었는데 그게 좀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만난 사람들 많죠. 선주도 만났고 막 저기 여러 사람을 만났고 한철형도 만났고 윤성이도 만났고 뭐 사장님도 만났고 다 만났는데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마리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 네이버에 로기환이라는 영화를 쳤을 때 멜로드라마다 무슨 영화다 이게 카테고리가 나뉘는 걸 얘기하자면 저는 사랑이란 단어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약간 휴먼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마리가 저한테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보다는 막연하게 스며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성혜 씨는? 마리는 어땠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딱 뭔가 그냥 저 사람의 존재가 들어온 거는 이제 이 기환이와 집에 부르잖아요, 초반에. 그러고 나서 기환이의 뭔가 멀끔해진 모습을 정말 보고, 멀끔했어요? 안 그랬나요? 멀끔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어쨌든 그때 기환이가 하는 대사에 조금 확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기환이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이런 진지한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보인다 내 눈에 이 엄청 그냥 아무것도 색깔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저 사람이 다른 색깔로 보인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마리도 너무 외롭고 뭔가 그냥 뭐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 시기에 왜 그렇게 뭐 그런 이렇게 뭐 그런 남자들 맡고 다니냐 뭐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그 말 자체라기보다는 이렇게 내 바운더리 안에 딱 뭔가 이렇게 딱 넘어왔던 그때 그 사람이 기환이가 정말 처음이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서서히 스며들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확실하게 들어왔다고 느끼는 거는 그때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리가 마약을 뭐 하고 나서 누워 있을 때 이제 기환이가 뭐 너가 불구덩이에도 들어가서 운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마리가 어쨌든 듣고 싶고 갖고 싶고 알고 싶었던 느끼고 싶었던 어떤 믿음 그리고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확 마리가 기환이한테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를 특정 짓는다는 그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각각 자기를 벌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렇게 벌주던 사람들이 서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계속 사실은 기다렸던 거. 벌 주는 말이 맞네요. 제가 참 그 이쁜 단어를 놔두고 저 대본에 자기 학대란 단어도 막 써놓고 그랬었어요. 네. 기환이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고 마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가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빠지는 어떤 단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세탁소에서 라운드리에서 이 돈을 훔치기 위해서 정말 훔쳤을까? 저 친구를 먼저 본 게 이미 좀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이런 약간 생각. 그 와중에 속으로 그때 당시에 마리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깨지지 해도 뭐 숨길 수 없는 빛이 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하나 영화에서는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맞네요. 그 와중에 야 아니,
이제 아직 기억해 보면 이제 송중기 배우님이 화랑이라는 영화를 칸 영화제에서 이제 그 진출하게 됐다 소식을 들었을 때가 딱 헝가리에서 로기아 촬영 중이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큰 장면이었지. 근데 그때가 굉장히 사실은 슬픈고 되게 힘든 네. 장면을 찍고 있는데 그렇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말이 이런- 집이었어요. 음. 그치? 말이 아파트였고 야식 시간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 집이면 아마 마리가 창가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었나? 중요한 거 찍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환이한테 막대하고 그러니까 안에 시릴이 있으니까 아, 그거. 이어나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아, 아무튼 말이 집 찍을 때였어요. 그리고 성은 씨가 중요한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제가 거기서 눈치 없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사나이 비적스의 한재석 대표님한테 야 승배우 턱시도 준비해라 이렇게. 한국은 그때 새벽 5시였나 그랬어요. 지금 난 로기안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전 멀끔하게 입고 있는, 멀끔하게 아니죠. 하고 있는데 오 깐느가 됐대요 하나니. 그래서 성은이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미술 감독님, 촬영 감독님 나 깐느가, 미술 감독님 세팅하고 계시는데 나 깐느가 진짜 쫄짝맞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미안합니다 성은 씨. 속으로 많이 욕했죠.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된 헝가리 촬영이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같이 함께 또 여기 서울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현장과 달리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혹시 없으셨는지, 함께 있으시면서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있으셨는지. 아 에피소드는 너무 많죠. 누나 뭐 나는-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일단 저는 한철 오빠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감동받았어. 멋있는 배우야 진짜. 왜냐면 저 심정을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용기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한철 오빠가 이제 성은 씨한테 엄청 이렇게, 성은 씨 칭찬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감동받고 막 그랬던 것처럼 저는 사실 중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준기 씨한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촬영을 해도 저는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법 같은 순간이 나한테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저는 준기 씨랑 할 때 그 순간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촬영을 하면서라기보다 그 촬영 전에 뭐 이 씬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 정육 공장에서 우리 칼 쥐고 하는 그 대사를 이제 거기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준기 씨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엄청 하고, 그 현장 그 공간에 남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문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와 이렇게까지 기환이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좋은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울었었어요. 그래, 못하겠다 그거야. 그래, 막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그때도 그 헝가리에서도 준기 씨한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뜨거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이 두 뜨거운 배우에게 송중기 배우님 그때 무슨 얘기 해주셨는지 본인이 하신 얘기가 오히려 하시지 않나요? 그 상황은 다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게 기억이 안 나고,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그 장면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거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상희 누나랑 한철이 형이랑, 한철이 형은 성은이랑 찍을 때, 누나는 저랑 찍을 때 두 분 다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다 맞춰줬어요 저희한테. 기다려주고, 뭔가 한철이 형이랑은 전작품 찍을 때 이미 그걸 느꼈지만
상인들랑 이번에 할 때는 그냥 들어와 다 받아줄게. 그냥 해. 너 하고 싶은 거 이렇게. 근데 슛 들어가면 다 받아줬어요. 저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포근하게 안겼다고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근데 그 느낌은 너무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성은이 감정신이, 얘는 이 친구는 뭐 계속 감정신이라고. 그때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놀러 갈 때도 하철이 형이 다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나도 나중에 더 크면 컸나?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형 제가 형 이런 얘기는 스스로 처음 들어. 얘 저한테 이런 칭찬이라는 거를 그러게요. 서로 아까도 계속 네. 대기실에서도 비난과 힐난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마지막이라 대화. 그래요. 형이랑 같이 한 작품 이게 마지막이라 보내드리는 의미에서 안하는 듯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고기는 맛있나요? 어떤 곡이요? 아니요. 맛 없나요? 그거 맛 없었어요? 난 맛없었어. 저는 그 컷하고 네. 야식 시간에 미술팀이랑 뒤에서 따로 구워 먹었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더없이 맛있어 보이는 그런 네, 장면이긴 해서 그쵸. 근데 누나는 진짜 설정대로 또 그 맛있는 고기를 또 이렇게 질긴 고무처럼 진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집에 못 가는 게 저 좋아해요. 집에 집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 고백들을 이제 연극을 하면 하루 종일 배우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 같은 느낌. 그 곳에서 휴차여도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촬영하는 데 가고 뭐 이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선배님 저기 이탈리아 놀러 가시지 않았어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휴차가 이제 우리 상희 배우랑 저는 더더군다나 휴차가 좀 많으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이제 촬영과 상관없이 오빠 온천 가요. 상해하고 온천에 갔었던 부다페스트 온천, 그게 아주 기억에 남고 너무 기억나는 게 많네요 진짜. 이 영화 휴머니즘 영화 맞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 굉장히 뭐 본인의 장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배우의 장면일 수도 있고 대사일 수도 있는데 가장 로기안 안에서 사랑하는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각 배우들한테 있다면 감독님까지도요? 감독님부터 제일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게 또 매번 바뀌는데요. 네. 어, 오늘 네. 3월 3일. 네. 지금 그냥 네. 번뜩 생각나는 거는 이게 저도 이제 공개되고 나서 이제 영화를 한번 다시 보면서 좀 진짜 너무 감사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기완이 이제 도망가라는 엄마의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서 달려갈 때의 그 울음을 겨우 참아내면서 달리는 그 얼굴, 그 장면이 지금은 생각이 많이 나요. 그게 기억하기로 오케이 났는데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그걸로 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영화. 그 장면을 이제 찍었는데 이건 되게 옆에 계셨던 스태프분들의 도움도 컸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걸 하셨는데 뭔가 조금 더 그냥 이 현장을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너무 소중한 걸 버리고 그냥 아예 텅 비어버린 어떤 사람의 비참함이 좀 더 드러나는 얼굴로 한 번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저희 이제 안에서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렸고 배우님 이제 그런 걸 보여주셔서 너무나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감독님 얘기 듣고 또 한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얼굴을. 네. 이상희 배우님. 저는 그 장면 좋았어요. 그 횡단보도에서 엄마랑 기완이인데 이제 기완이가 이렇게 떠나는 장면 그 장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기완이랑 준기가 닮은 순간인 것 같아요. 닮았다 함은 이상희 배우님의 머릿속에 있는 준기
씨에 대한 어떤 네. 부분일 텐데 네. 그건 무엇인가요? 그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조금 이따 내가 받겠습니다. 네. 정리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배우님. 저는 오늘 그 지금 소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 말씀하셨을 때 지금 확 떠오르는 장면은 삼촌하고 하는 장면이에요. 삼촌이 저에게는 곧 서현우 형인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현우 형이 저한테 저 서현우 선배님을 이 작품 통해서 처음 만났고 뵌 적도 없었고 친분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냥 특별 출연해 주시러 와주신 건데요. 현장에서 엄마랑 저랑 삼촌이랑 트럭신 찍고 삼촌이랑 저랑 방에서 단둘이 푸삭거리 하는 거 찍을 때 뭐가 설정이 뭐가 좀 바뀌어가지고 현장에서 급하게 바뀐 설정이 있었는데 다시 찍을 때 현우 형이 저한테 세팅하는 동안 귓속말로 준기야 이거 다시 찍길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내가 아까 감정을 뭐 어쩌고 잘 못해서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부다페스트 촬영을 가면 마음이라도 놓일 텐데 아, 이거 찍고 니네는 부다페스트 가야 되는데 야 이 감정으로 못 우리는 보는. 기환이도 못 보내겠다. 다시 한 번만 준비가 좀 힘들어서 한 번 더 갈 수 있겠냐고 형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형의 그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그 생각에 야 이대로는 기환이 죄책감으로 이 영화가 가야 되는데 너 죄책감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가자. 그래서 그 다음에 형이 힘껏 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때 현장에서 형한테 진짜 진심으로 정말 좋은 분이구나, 너무나 멋있는 배우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시사회 할 때 서현우 선배가 다른 촬영하느라 시사회 때 못 왔었는데 그날 현우 형이 최고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여러 가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니까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최성원 배우님은? 저는 뭐 두 장면이 떠오르는데 네. 하나는 상혜 언니 장면인데 그 뭐지 그 빡빡이 좋아해가 뭐 제일 그러고 네, 또 네, 이러면은 언니가 아들인 줄 어, 알았지만 네, 사실은 네, 딸인 네. 줄 알았- 자본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표정이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언니가. 그리고 하나는 기환이가 마리를 공항으로 떠나보내고 오빠가 눈을 한번 이렇게 했다가 다시 마리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마리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그때 이제 엄청 눈에 눈물이 막 보였어요. 근데 그때 그 얼굴이랑 모습이 되게 참다가 마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마치 뭔가 자기가 자기 어떤 본 감정이 보이는 그때의 기환이의 나이로 보이는 그 전에는 되게 뭔가 어른스럽고 뭔가 되게 참고 뭔가 이런 기환이었다면 그 마지막에 딱 그 모습이 되게 어린 아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때 저기 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야? 마음이 급해서 갑자기 막 슬펐어요. 촬영 시간이 더 모자라다는 거. 여러분 판타지를 깨지 말아주세요. 배우님, 조연초 배우님. 네. 네, 뭐 생각나는 장면이 많은데요. 저는 이 대사는 그 제가 마지막에 기환이가 편지를 놓고 가서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대사가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힘들고 어둡고 막 그러다가 뭔가 확 해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요. 제 대사 중에는 아마 뭐 눈치 못 채셨겠지만 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아버지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네. 같이 입장하는 느낌. 그게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목소리가 꺾일 정도로 기대돼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막 약간 뭐 그런데 제가 기환이한테 뒤에 타요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조금 저는 그랬어요. 네, 그게 아마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저는 그 대사가 좋았고 장면으로는 정말 기억나는 게 말이다. 영화에 안 나오는 장면은 네. 얘기해 주세요. 아 편집된 거요? 네. 그날의 그 공기와 그
그곳의 분위기 모든 걸 제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었는데 사진은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묘지에서? 네. 그날의 우리 최배우를 저는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정말 누구도 숨소리 한번 크게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하루 종일 견디면서 정말 대단했어요. 네, 진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신 장면 하나하나를 거의 사실 좀 보니까 거의 영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를 다시 보는 거 리뷰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 장면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또 이 영화 넷플릭스에서 항상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보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한이 그 브로커가 준 명함을 바로 받자마자 언제 웃기죠. 네. 웃겨버리는 그 장면부터 생각해보면 결국은 기환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왕복 비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편도 여행자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마지막 순간에 또 다 다른 곳으로 가서 마리를 또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은 만약 지금 어딘가 있다면 어디쯤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저희 제작 발표한 날 아침에 용필름의 임승용 대표님께서 둘은 이제쯤 헤어졌겠지. 아침부터 농담으로 저희 긴장한 거 제작 발표한 날 긴장한 얼굴 보시고 풀어주시려고 농담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대표님이 그렇게 농담으로 짓궂게 장난치실 때 속으로는 그러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보긴 했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기환이랑 마리가 지금 너무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어디에 있을지는 원작의 조혜진 작가님의 로기안을 만났다는 소설에서는 그분이 현재 계신 곳이 장소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있을 것 같진 않고 어딘가 약간 뭔가 한국 교민들이 잘 안 계신 곳에서 둘이 아주 소소한 행복 잘 느끼면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저는 이상한 확신은 들어요. 마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있을까요? 저도 생각을 했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그냥 평범하게 되게 소소하게 만나고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마리에게는 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아버지. 다시 벨기에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뭔가 아빠와 가까운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빠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온다든지 이러면서 발리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발리인데 발리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쪽으로 아마 기환이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헤어졌을 것 같다는 임순희원 대표의 저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으로 두 사람이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로서도 다시 한번 이 영화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이 영화를 한 두세 번 정도 다시 보게끔 저를 또 만들어 주실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또 주고받는 시간을, 오늘 저희 좀 긴 시간 하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질문 받고 싶었는데 네. 코너가 없나 했었어요. 코너가 있습니다. 좋아요. 네. 송중기 배우님 한 분. 제가 네. 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기 아까 남자분 제일 먼저 들긴 하셨는데 죄송해요. 레이디 퍼스트 여기 가운데. 네. 여기 맨 앞줄에 마이크 걸리면 안녕하세요. 우선 로기안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저는 마리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전체가 궁금한 게 왜 이들은 벨기에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나요? 근데 성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감독님 혹시 더 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처음 질문이 뭐였죠? 벨기에 예, 왜 벨기에에서 왜 살고 있냐? 그때 저희가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아빠의 직업상 어렸을 때 벨기에를 가게 된 거였고요. 한국에 살다가 아빠의 직업으로 벨기에를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주재원 정도 윤성은 그러니까 사실 주재원 정도의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네, 그렇게 살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마리도 어렸을 때 벨기에로 왔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인이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지만 부모님 덕분에 한국인이라고 또 자기는 완벽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만큼 자기도 한국에 마음을 붙일 곳이 딱 있지 않았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빨리 어쨌든 이곳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 그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환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는 그렇죠. 마리는 너무 한국인이더라고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조한철 배우님 한 분. 네, 네. 저, 네. 아까 제일 먼저 네. 폰 드셨던 네, 가운데 마이크 보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이번에 안 나가세요? 마이크가 오길래 죄송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 책을 다 읽어봤는데 책에는 없는 말이나 뭐 다른 캐릭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들을 만드신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뭐 사실 가장 크게는 이제 마리가 들어온 것인데요. 원작 소설에서는 이제 기환을 쫓아가는 기환 중심의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가 각색 방향 잡았을 때 기환이 어쨌거나 어떤 인물을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뭐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로서 마리가 들어오게 됐고, 예를 들어 현주 같은 인물도 뭔가 기환과 주고받는 것이 있는 인물로서 저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로기안이라는 인물을 제외하고 또 그가 처한 환경들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이 사실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 시간들을 또 이게 시간이 이게 뭐 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확히 뭐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첫 시작은 거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네, 그렇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아주 어린 얼굴을 계속 유지하고 계실 수 있었던 송중기 배우님 덕분에 맞아요. 그 중간에 네 맞아요. 솔직하게 저기 제가 듣기로는 임승우 대표님이 질문해주신 그 소설 조혜진 작가님의 로기안을 만나다 판권을 구입하시고 지금까지 10년이 넘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대본을 봤을 때가 한 7년 반 전 정도, 그때 이 영화를 하고 싶다고 저도 임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다가 최종 고사를 했었죠, 사실. 그러고서 제가 선택했던 작품이 군함도라는 작품이었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가 공감이 안 돼서 저도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 지금 질문해 주신 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서 왜 마리를 만나서 왜 사랑에 빠지고 그게 좀 공감이 안 됩니다, 대표님.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여의고 거기까지 갔는데 레버넌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살아남아야죠. 뭔가 싸워서라도. 왜 사랑은 좀 윤성의 대사에 그게 있잖아요. 사치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못 만났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작품을 찍으면서도 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대본이 이거였어요. 사실은 내가 왜 센 척 하나를 거절했지 후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러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을 때 넷플릭스 관계자분께 이 작품이 다시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걱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봤더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이상 사랑이 사치란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 이 친구 참 사람이 살고 싶다 하다가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면 잘 살고 싶다. 나 잘 살고 싶어 하면 사람이 사랑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냥 참 쉽지 않은 작품인데 이게 저희 영화가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거든요, 사실 정서가. 근데도 이 영화를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영화를 선택해준 참 여기 크게 넷플릭스 있네요. 네. 이 넷플릭스 팀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쑥스러워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아무튼 그 정도로 어려운 작품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근데 참 지금은 이거는 뭐 저는 그냥 뭔가 내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네, 너무 사랑하는 제 영화입니다. 정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사치가 아니라 정말 필수라는 걸 느끼는 데까지 필요했던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엄마가 사람답게 살라고 하셨던 맞아요. 그 이야기가 결국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고 사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치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줬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최성 배우님. 네. 한 분. 저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 네, 그렇죠.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두 번. 아, 네네. 계십니다. 손 들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이상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주가 처음 등장할 때 정말 공장에서 정말 힘들게 버텨가지고 이렇게 강한 존재감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감동받았는데요. 그 선주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뭐 포인트나 뭐 구상하셨을 때 좀 생각하셨던 점들이 있으면 궁금하고 또 이 영화에서 땅이랑 어머니가 주는 의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선주도 여기서 어머니로 나오는데 그 배우님이 생각하는 선주는 어떤 어머니인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사실 진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답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엄마라고 늘 생각할 것 같아요. 빨리 자식에게 다가오고 싶고 부족한 엄마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조선족 역할을 다른 작품에서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 다른 차별점을 주고 싶기도 했고 다행히 여기 설정이나 이게 어울릴 것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나 건드리지 말을 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생각한 게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참 배우신데요. 정말 캐릭터를 그냥 연기로 보여주는. 이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네, 해주세요. 저희 이제 사전에 리딩하는데 네. 그 기환이가 나리를 만나기 전에 저를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감독님이 고민이 생긴 거야. 둘을 약간 이상하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성으로 바라보면 어떡하지? 관계에게. 그래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신있게 그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바라보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저 믿어주세요. 그러게 두 사람이 좀 만나자마자 고기부터 구워 먹고 많은 것들을 주고 또 가수에서 꺼낸 걸 다 아낌없이 주는 그런 관계라서 그런 의심을 안 하게 만들어 주신 건 놀라운 연기력이네요. 저도 참 괜한 걱정을 그렇게 했었는데
촬영할 때 그 선주가 고기를 집어 넣다가 이제 자기를 보고 있는 기환을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고서 아 기우였구나를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전혀 몰랐고요. 와.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저는 그건 느꼈었어요. 그 엄마 얘기하셨잖아요. 네. 전 누나랑 아까 첫 촬영할 때 그 장면 기숙사에서 막 계속 누나 말씀하셨듯이 땡땡거리잖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고기도 막 이렇게 했다가 제가 안 먹으니까 막 꽉 내리치고 막 그러다가 맥주 한 따가지고 살짝 이렇게 마신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애기들 사진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때 이제 누나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는데 내가 저것들 때문에 뭐 죽고 산다는가 대사 그거 할 때 누나 캐릭터가 그냥 확 잡혔었어요. 말씀하신 그 엄마가 들어와서 그런지 빽빽거리는 게 다 이유가 있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첫 촬영할 때 느꼈었어요. 그런 부분. 사실 그 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후에 선주가 하게 되는 조금은 기완이로 봤을 때는 가슴 아픈 또 그 선택들까지도 설득이 좀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편집은 됐는데 그 장면에서 누나가 또 애드립으로 그렇게 짠하게 보던 눈빛이 또 변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편집됐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밥 더 줄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참 그때 그래서 아까 제가 한철형이랑 찍을 때랑 다르게 진짜 호흡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또 그 엄마가 있었던 그곳에서 엄마가 또 기한이한테 국수를 해주고 또 그 이후에 또 선주가 또 밥을 해주는 또 다른 방식의 또 엄마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맞아요. 하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선주 이상희 배우님 한 분. 네, 저기. 네, 이쪽 아주 공평하게 저희.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잘 봤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승훈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손준기 배우님은 감독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이 대본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최승훈 배우님은 한눈에 반해서 그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됐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디션 비화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먼저 네. 대답하자면 뭐 송 배우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랜 기간 활동하셨고 너무 많은 작품 접했기 때문에 계속 반해 오던 중이었고요. 이제 최성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희 오디션 볼 때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많은 분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이렇게 처음에 찾아올 리가 없지.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냥 뒤에도 너무 훌륭한 분들 많았지만 진짜로 저를 붙들고 이렇게 놓아주지 않던 분은 성훈 배우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오디션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생각해서 처음 뭐 어떤 건물에 가서 봤던 것 같은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사실 뭐 저는 제가 처음인지도 몰랐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오디션을 볼 때 별로 오디션 보는 걸 물론 모두가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 있어서 떨어지면 속상하니까 그래서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편하게 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마지막 오디션이 저희 집 지하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한 8시, 9시까지 못 들어갔어요. 마주칠까봐 로비에서 누굴 마주치면 저 여기 살아요 라고 할 수도 없고 특히 그런 우연이.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저희가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오피스텔 지하에 약간 스튜디오 대여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너무 깜짝 놀랐죠. 이게 약간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그날 저녁 늦게까지 못 들어가고 막 주변 돌다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재밌는 일은 아니었어요. 정말 될 사람 될.
이네요. 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감독님 한번. 네. 저기 와이 셔츠를 입으신 남자분 그 중간쯤에 네. 네. 우선 이렇게 멋진 영화 로비안을 제작해 주신 영화 관계자님, 감독님, 배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송중기 배우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음악교사 제 아내 덕분에 이렇게 완전 있었네요. 본인 제가 아니고요. 제 아내 덕분에 그렇게 돼서 송중기 배우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결혼 잘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네 분의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로기안 영화를 보면서 그 우리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 대사가 되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각각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로기안, 마리, 윤성, 손주, 그리고 감독님까지 그 행복할 자격이 어떤 건지 그 캐릭터 입장에서 무엇인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할 자격? 이 영화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만에 다시 전 정말 되게 강력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제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시 만났을 때 지금 질문해 주신 행복할 자격이 있나라는 그 문장이 떠나질 않았었어요. 계속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래서 감독님 그게 제가 감독님께 부탁드려서 넣었던 대사였죠. 네. 그게 감독님 기완이가 행복할 자격이 있냐라고 마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감독님이랑 단둘이 소주 한잔 할 때 제가 여쭤봤던 근데 혹시 이런 대사를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못 물어보면 이 영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왜 하고 싶지 내가 그 말이 생각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마리한테 너 행복할 자격 있어라고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에서 마리가 괜찮아 우리 이미 주어졌어 충만하잖아 라고 하고 제가 엉엉 우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얘기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막상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그냥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고 지금도 행복할 자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 이제 확신되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사회적인 지위보화를 막론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 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거는 이유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확신한 거는 누구나 그럴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 면을 저도 이제 작년에 제 아기가 태어났지만 제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윤성은 이제 행복할 자격. 네, 여기 있는 인물들은 다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아내를 그렇게 보내놓고 내가 행복하면 너무 미안하고 엄마를 이렇게 두고는 그렇게 보내놓고 또 손주도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가 있는 엄마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가끔 뭐 이렇게 저는 아이들하고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 사람들 행복을 바라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겠죠 아마. 네,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윤성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마리가 이제 행복할 테니까.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나리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뭐 두 선배님께서 많이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쉽게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잘 되고 안 되고가 있겠지만 뭐 저 또한 내가 뭐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진 않겠지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행복이란 감정보다는 좀 더 먼 채로 오랫동안 저도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걸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 가치를 두지 않고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모두가 같이 기완과 마리가 어쨌든 같이 서로가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그 말을 서로에게 해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저희도 우리 일상에서든 삶에서 결국 혼자서는 되게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근데 그 화살을 서로가 서로에게 좀 빼주고 안아줄 수 있는 거는 타인이 해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영화 그런 내용과 그런 의미가 이 영화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주는 네, 저도 그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모두 우리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행복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행복이고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 또 이 같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제 기완의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기완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사실은 눈이 왔기 때문일 뿐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밤에 눈이 왔기 때문이고 당신은 엄마가 혼자 눈을 맞고 걸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중을 하는 것 뿐이고 그냥 그렇게 일어난 불행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거 다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각각의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 영화 전체에 대해서도 훨씬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늘 입장하실 때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로기안을 통해서 받으셨던 어떤 위로를 짧은 편지를 통해서 작성해보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참여하셨죠? 저도 사실 편지를 좀 쓰긴 했었는데요. 네, 여기에 되게 빽빽하게 쓰신 분들도 되게 많네요. 로기안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가장 인상 깊은 편지를 한 개씩 뽑아가지고 직접 특별한 선물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좀 이따가 이제 편지 선택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함께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개씩 좀 뽑아볼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뽑으면 되나요? 네. 그 사이에 또 네. 네. 제가 배우분들이 또 이걸 읽는 동안에 실제 탈북하신 분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받았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로기안 장덕민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로기안 동무에게 저는 로기안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 기사로 접한 한국인 장덕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간 벨기에에서 겪으신 가슴 아픈 사연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내일은 로기안입니다 라는 발언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벨기에에서의 난민 신청 결과가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임에도 여자친구인 마리가 걱정이 돼서 법정에서 자료를 박차고 나간 것도 가슴 아프지만 너무 이해가 갔습니다.
저라면 그런 결정을 못 내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리 씨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덕민 올림. 그리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신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저도 사실 탈북한 남조선 사람인데 이제는 한국에 정착해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 표준어가 익숙합니다. 이해해 주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로기안 동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와, 이게 그냥 영화의 얘기 같지 않게 들리네요. 이 장덕민 씨, 이 22번에 계신 분이신데요. 네. 어디 계신가요,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진심 어린 맞아요. 편지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전달. 혹시 들으시면서 뽑으셨죠? 듣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사실 이게 되게 마법 같은 순간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 영화를 또 선보이는 이런 자리에서 실제 로기안 동무와 비슷한 또 삶을 살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어떤 인연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뽑으셨나요? 네. 네. 어디 갔나요? 잠깐 자리 보셨나요? 이상희 배우님요? 네. 생각하러 가셨나봐요. 네. 송중기 배우란 무엇일까 나에게. 상희 누나 나온 행동이에요. 송중기 배우님부터 뽑으신 그 편지의 주인공과 함께 편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끝에 또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환에게 최지혜님이 써주셨네요. 그 삶이 계속되는 순간에 기쁨도 희망도 절망도 모두 삶의 길이기에 지나간 길도 앞으로 올 길도 꾸준히 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너의 순간이 모두 찬란하지는 않았더라도 앞으로 만날 빛을 잘 받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에 빛을 한가득 받아가기를, 담아가기를, 행복한 일상. 네, K6번의 최지혜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K6번은 어디신가요? 네, 카메라, 네,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서 내용은 잘 못 보다가 글씨체가 네. 딱 봐도 그냥 뭔가 확 되게 좀 이렇게 짱하게 왔었어요, 느낌이. 그래서 뽑았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환에게 편지를 썼는데 비슷한 생각으로 비슷한 말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리가 고른 편지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마리에게 안녕 마리야. 어떡해요? 너의 눈을 보면 언제나 무언가가 가득 차 있더라. 그게 때론 증오일 때도 분노일 때도 사랑일 때도 있었지. 그렇지만 어떤 것이 마리를 이루고 있어도 그 모든 게 마리라서 죽었어. 이런 가득 찬 눈을 가진 마리라서 너의 앞날은 무수히 찬란할 거라 생각했어. 다행히도 내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더라. 그 어디에 닿아도 또다시 나아갈 말이라 다행이야. 가보지 못한 곳도 둘이라면 닿을 수 있을 테니 지갑에 넣어둘 둘의 사진도 한 장 찍고 이상한 나무가 있는 그곳에선
꼭 행복하기를 바랄게. 말이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일 거야. 너를 만나 더 따뜻한 봄의 미란이가. 네, 죄송합니다. 미란 씨는 어디 계신가요? C1이요. 최미란님이요. 네, C1이면 여기. 아, 네. 감사합니다. 미란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고 계신데요. 성배님 어떻게 이 편지를 고르게 되셨나요? 글쎄요, 제가 그냥 사실 저기 아까 여기 있을 때부터 저는 조금 뭔가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편지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글쎄요, 그냥 마리를 그냥 연기했던 사람으로서 마리에게 뭔가 어쨌든 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아직 남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스크린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을 봐오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일단은 마음 자체가 너무 따뜻한 것 같고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조부님이 사실은 되게 욕심 많게 여러 장을 고르셨지만 하나만 고르셨습니다. 네. 마리 때문에 사실 아버지도 사실 눈물이 좀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마리의 서사가 아니라 성은이의 서사를 아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편지 읽어주실까요? 투 모두에게. 모두에게. 저는 로기원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마음을 보냅니다. 희망은 한 사람을 살려내기도 죽여내기도 하죠. 사랑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희망과 사랑을 모두 품고 사는 인간은 겪어온 고통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묵직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로기완, 마리, 이은성, 선주, 그리고 정주, 오키까지 어느 곳에서든 사랑과 희망의 힘을 잃지 않고 지냈으면 합니다. 로기완을 보며 2024년에 아이유 노래 러브 윈스 올이 떠올랐습니다. 가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찬찬히 너를 두 눈에 담아 한 번 더 편안히 웃어주렴. 유영하듯 떠오른 그날 그 밤처럼 나와 함께 겁없이 저물어 줄래? 기완, 마리, 은성, 선주 그리고 정주, 오키 모두가 평안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우리니까요. 이만 마칩니다. 서울에서 행복할 현정 올림. 어디 계신 현정님이시죠? 네, D2면 여기네요.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조한철 배우님 이 편지를 고르신 네, 뭐 영화나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의 어떤 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의 위로라던가 아니면 작은 뭐 어떤 변화 이런 걸 꿈꾸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가 우리 현정님한테 작은 어떤 변화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서울에서 행복할 현정 올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행복할 현정님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셨던 이상희 배우님. 죄송합니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조한철 선배님께서 이거 지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를 응원해 주시는 글인 것 같아요. 네. 선주동무 어머니도 잃고 국적도 잃고 돈도 지갑도 잃은 기완에게 선주동무의 존재는 그 상실감을 채워주는 존재여서 너무 반가웠고 따뜻했고 좋았습니다.
젓가락과 접시를 챙겨주고 선물 받으면서 호통치는 신과 법정 문 열고 들어오실 때의 표정은 몇 번이고 돌려 다시 봤어요. 떠돌다 처음 정착한 안정감은 기완이 새로운 땅에 떠돌다 처음 정착한 안정감은 손주 동무에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손주도 아이들과 기완과 마리처럼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 어떤 분이신가요? D17번의 이세민님. 이재민님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덥석 쥐어주신 하지만 그러나 읽으면서 드셨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화장실 가서 봤습니다. 네, 화장실 가서 읽고 오셨군요. 네네. 좋았습니다. 쑥스럽고 제가 저도 저랑 저희 다 그럴걸요. 칭찬을 좀 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돗자리를 피는 거죠. 오늘 같은 날 한번 칭찬을. 네. 감사히 소중히 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이 또 남은 편지를 마지막 편지. 네, 읽겠습니다. 네. 네, 기완 씨에게 기완 씨, 당신은 지금 어느 낯선 땅에 있을까요? 아니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죠. 당신 곁에 당신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요. 그곳이 어디든 기완 씨 삶은 오늘에서 내일로 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완 씨, 마리에게 끓여주던 된장찌개요. 저도 먹고 싶던 걸요. 어떻게 끓였나 구체적으로 얘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다급하게 된장을 말하던 기완 씨, 제법 썩 귀여웠어요. 기완 씨 기회가 된다면 그 말 다시 한번 들려줄래요? 네. 어느 네. 분이 네. 주신 편지 이어지는 게 있는데. 이어지는 게 있군요. 네. 생각해보니 기완 씨가 코트 입었을 때 제가 봐도 남달랐어요. 기완 씨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파란색, 아마 기완 씨는 파란색 코트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기완 씨가 남다른 파란색 코트를 입고 마리 씨와 그곳에서 데이트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곳은 춥지 않을 것이라고. 유정화 드림. 유정환님은 어디 계실까요? 감독님 아마 28번 유정환. 네, 파란색 코트에 어울리는 파란색으로 쓰신 송중기 배우님의 이름이 있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 사연은 이 편지는 어떻게 고르게 되셨나요? 네, 저도 이제 너무 편지가 많다 보니까 글씨체로 일단은 역시 여러분 글씨가 중요합니다. 네. 키워드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된장과 파란색 코트와 남달랐다는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와서 부르게 됐습니다. 네, 로기안 동무 어떻게 된장은 맛있게 그린? 니또 뭐 필요하니? 이게 오늘 이런 자리가 솔직히 저희 비하인드 얘기하고 이런 거 솔직하게 네네. 얘기할수록 좋잖아요. 솔직히 다 풀면 이 설정은 우리 이하준 미술 감독님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어요. 대본에는 전혀 없었고요. 원래는 밥하는 장면부터 요리할 때부터 요리 끝날 때까지 문 앞에서 마리와 기완이가 붙어 있을 때까지 이게 한 시퀀스였는데 거기는 선주가 없었어요. 사실 대본에는 전혀 없었고 현장에서 저희가 리허설 하다가 전날에 미술 감독님께서 중간중간에 선주한테 가서 이거 그리고 저거 그리면 어때? 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게 참 보물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 무대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아침에 그 미술 감독님 지금 일본에서 다른 촬영하고 계시는데 계속 문자를 나눈다는데 그분이랑 그래서 더 그분이 생각이 났었어요. 선주한테 가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젓가락을 달라고 할지 된장을 달라고 할지 아무것도 대사가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그때 아이디어를 주셔서 참 선물같이 온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영화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몇 번 더 봤었는데 그 장면 볼 때마다 미술 감독님이 생각나요. 참 그런 게 좀 선물 같은 건데 그냥 사실 된장 할 때도 한 테이크밖에 못 찍었을걸요. 웃음이 터져가지고 된장 소리 한번. 된장
된장도 아니고 혀 짧은 된장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막 마음이 너무 급해서 얘 해줘야 되는데 빨리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뻘쭘하고 미안하고 신뢰되고 여러 가지로. 근데 선주동무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너 또 뭐 필요하니 뭐 하고 갖다 주고 젓가락 또 이거 참 친데레예요. 또 이것도 남자애가 네가 남자가 뭘 알겠냐 이거 요리하는 거 하나도 모를 거고 젓가락 했다가 혹시 몰라서 그릇도 갖고 왔다 근데 다 쓰거든요 그거 무슨 거. 참 네 그런 것들이 감독님이 또 그거를 잘 버무려 주셔가지고 다 그게 김희진 감독님의 성정과 다 어울렸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좀 좋았고 네. 된장은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북식 실제 이북식으로 저 언어 선생님이신 백 선생님께서 직접 끓여주신 된장이에요. 현장에서. 이북식은 조금 다른 어떤 레시피가 있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잘 된장을 막 그 냄비가 끓일 때 잘 눌러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뭐 그릴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예, 약간 그런 거 들었어요. 예, 약간 태우듯이. 예, 약간 찐득찐득하게 그런 다음에 물을 붓고 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맥주. 네. 실제 맛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먹었어요. 마리도?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맛은 못 봤지만 이미 그날의 분위기로서 그 맛을 충분히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금방 한 분 한 분의 자리 번호와 함께 또 호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첨자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너무 좋아요. 또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마리에게 밥은 먹었네?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부증서와 선물을 직접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셨고요. 네. 저쪽. K6번 최지혜님. 네네. 한 분 한 분.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표님부터 할까요? 저희 순서대로. 어느 분이세요? 최지혜님? 네. 내려오고 계신가요? 와, 네, 감사합니다. 단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저희 편지에 뽑히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오셔서 네, 단체로 함께 사진을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D2 네. 네, 좋아져. 네. 편지의 주인공들과 또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함께 또 나란히 사진을 좀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벨기에로 갈 뻔했네요, 제가. 네. 네,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대까지 오셨는데 셀카 네 찍으셔야죠. 네. 네, 선정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되게 또박또박 쓰셨던 이 마음들은 오늘 이 자리에 무대 위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들은 다 무대 위에 올라와서 지금 뒤에 편지로 남아 있고요. 이 편지는 모든 또 배우분들과 감독님 함께 나중에 다 보시고 읽어보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되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글 쓴다는 거. 이 마음들이 다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실까요? 네. 선정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지금 이번 오늘 지금 당연히 선물도 드렸지만 오늘 이 팬분들의 소중한 이름으로 따뜻한 밥 한 끼가 이게 의미 있는 곳에 또 기부가 된다고 해요. 이번 기부는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지 파운데이션과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위스타트를 통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가신 선물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바로 따뜻한 한 끼 후원과 함께 편지의 주인공들에게 드린 특별한 선물은 로기완 수저 세트입니다. 사실 진짜 그 현장에서 미술 감독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이 수저 세트가 선물로 나왔을까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밥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한 영화였었고 밥 한 끼를 서로 나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영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수저 세트가 그냥 단순히 수저 세트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그런 선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부하시게 되는 이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부금도 굉장히 안전하게 또 사랑스럽게 또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정말 제가 또 영화를 보고 나누었던 얘기부터 여러분들이 또 주셨던 질문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또 그 현장의 비하인드와 눈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지까지 제가 또 많은 영화들의 행사들을 진행을 해봤지만 이렇게 또 꽉 차고 또 마음을 열고 또 나눈 시간들이 있었나 싶을 만큼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배우님부터 감독님 쭉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또 인사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받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로기완. 감독님? 네. 네, 이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촬영장에서 있었던 되게 행복한 일들도 많이 기억이 났고, 네, 덕분에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로기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영화 또 만들어주셔서 감독님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네, 승준 배우님.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참 GV 많이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는 그냥 개인 송중기라는 사람한테도 이 영화는 부족한 게 많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처음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에 곁을 떠난 친한 형이 한 분 계신데 개인적으로 그분께 저도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 대단한 영화도 아니고 정말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변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각자 편지를 써주신 것처럼 그것처럼 주변 분들에게 생각나는 사람에게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에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이 오빠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따뜻한 마음 하나 품고 그 자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국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영화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한철 배우님 인사 듣겠습니다. 네, 뭐 작업을 많이 해왔고 하고 있는데 로기완은 정말 저한테 이분들 때문에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로기와 마리를 만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만나지 못하신다면 누군가의 로기와 누군가의 마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배우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편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편지를 혼자만 간직하는 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평점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입소문이라든지 SNS라든지 혹은 쌍따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 혼자만 이 희망을 그냥 간직하고 끝내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희망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쌍따봉? 쌍따봉은 잘 모르는 거 저도 오늘 알았어요. 영화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 이거. 넷플릭스를 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또 아실 텐데요. 보기 하나 또 남겨주시는 게 또 되게 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또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대로 또 보내드리긴 조금 아쉬우니 저희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죠. 네. 관객분들과 이제 단체 포토 타임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렇게 우리 보통 잘 아시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뒤돌아 보시면 네. 그리고 뭔가 다 이렇게 모이시게 되면요. 로기안 화이팅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우, 이상희님 꽃 예쁘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함께 준비되셨나요, 포토그래퍼님? 네, 네. 자,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기안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로기안 화이팅!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로기안 화이팅! 선주 목소리 너무 쨍쨍하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기 감독님 그리고 귀중한 주말에 이 시간 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안전하게 또 귀가하시고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로기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